살려주세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요, 사람 살려요! 몸은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세요. 고마워요, 정말. 그날 새벽 한 여자는 심장이 멈춰가는 남자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20년 뒤 그 남자의 심장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발견될 줄은 몰랐습니다. 폐지를 줍던 여자, 재벌이 된 남자, 그리고 숨겨진 한 번의 선택. 이 이야기는 돈이 아닌 사람의 값어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얼어붙은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한때 디자인 실장이었던 그녀는 왜 폐지 리어카를 끌게 된 걸까요? 그날 밤의 선택이 죽어가는 재벌 후계자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 새벽 4시의 거리는 마치 세상이 죽어버린 듯이 고요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니고 가로등의 불빛은 오직 허공만 밝힐 뿐이었습니다. 강혜원은 손수레, 아니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폐지 더미가 소복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은 이미 언지 오래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는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등은 찬 새벽 공기에 점점 구부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의 손잡이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을 통해 몸속까지 침투해 오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그 감각에 익숙했습니다. 이미 5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혜원은 강남의 유명한 의료회사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찬 발걸음으로 회사에 들어가던 그 시절 남편 이준호와 함께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던가요? 사업을 시작하면 5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고 대박이 날 거라고 했던 그 말들.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치 물감이 물에 녹아드는 것처럼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곤 수억 원대의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했으니까요. 혜원의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병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혜원이 아무리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아버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혜원은 이것이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토록 초라해진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빚쟁이들은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혜원의 몸은 경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박 사장은 달랐습니다. 협박, 위협, 폭력의 공갈까지 서슴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강혜원 씨, 당신 아버지 명의로 된 빌라 이거 하나 남았잖아. 이걸로 빚탈치자고. 그럼 난 물러나지. 깔끔하게. 박 사장의 얼굴에는 늘 불쾌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피부가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팔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산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도 적어도 아버지는 거리로 나앉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혜원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병원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는 나왔거든요. 혜원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밥을 먹고 약을 먹을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웅크린 그림자 하나가 혜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한 사람이 넘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깡패들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젠장, 그 돈 내놓으라니까. 이 새끼,
언제까지 사기 쳐먹을 거야? 깡패들의 고함이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어카의 손잡이를 놓고 싶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무슨 수로 저들을 막아.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혜원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자신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아무도 자신을 탓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올렸습니다. 혜원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야. 얼마나 오래된 말인가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더 말했었습니다. 남이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야. 혜원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런 말이 소용일까요? 진심과 도움이 돌아온다는 말은 동화 같은 얘기였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의 손길을 많이 내밀었지만 그 도움이 돌아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병들었고 자신은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원은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하며 그녀는 낡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의 강마디가 하얀색으로 질렸습니다. 결정했어요. 자신이 이 남자를 도우면 일이 복잡해질 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고 증인으로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더 복잡해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폐지더미 속에서 굵은 쇠지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폐지를 효율적으로 묶기 위한 도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엔 다른 용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지쳐도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어. 그 생각만이 혜원을 밀어세웠습니다. 거기 멈춰. 당장 손 떼. 혜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니, 커야 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모든 힘을 목에 집중시켰거든요. 깡패들은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계집애가? 한 깡패가 혜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혜원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맞을 각오를 했었거든요. 남자에게 맞는 것보다는 쇠지뢰를 휘두르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쇠지뢰가 깡패의 팔을 스쳤습니다. 정확한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깡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원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다른 깡패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이미 결정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남자를 구하겠다고. 혜원은 쇠지뢰를 다시 휘둘렀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요. 깡패들을 완전히 제압할 순 없었지만 그들을 잠시나마 물러나게 하기는 충분했습니다. 두 깡패가 공격해 오려던 동료의 팔을 잡고 물러났습니다. 저 미친 계집, 저건 위험해. 일단 빠져. 그들이 달아나는 동안 혜원은 피투성이가 된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호흡이 얕았고 왼쪽 눈은 부어 있었으며 입 옆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죠. 혜원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남자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정신 차려. 남자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원은 리어카에 남자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몸 전체를 사용해서 그를 들었습니다. 가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여느 사람만큼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살려야 해. 리어카에 남자를 간신히 싣고 혜원은 즉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더미는 남자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남자의 생명이 전부였거든요. 병원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멀었을까요? 혜원의 다리가 이토록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새벽거리를 달리는 리어카의 바퀴음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 남자가 죽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해.
그 생각만으로 혜원은 계속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불이 환했습니다. 혜원은 신음을 지르며 남자를 들어올렸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바닥에서 걷어 올렸고 신속하게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누가 환자를 데려왔나요? 간호사가 혜원에게 물었습니다. 저요. 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던 분을 발견했어요. 환자 신원은 알아요? 모릅니다. 간호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응급실 대기실에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쇠지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것을 옆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혜원은 시간을 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실 복도가 조용해질 때까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렇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이라곤 10,000원짜리 한 장과 푼돈 몇 장뿐이었거든요. 선생님, 이분 좀 살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혜원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절박함이 물씬 묻어났습니다. 간호사는 혜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펜 몸통에는 금색으로 반짝이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혜원의 호흡이 멈춰집니다. 신화그룹. 한국 최고의 재벌 신화그룹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혜원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혜원은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이 남자가 깡패들에게 맞지 않았다면 자신도 이렇게 병원에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도 여전히 새벽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린 이 만년필은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혜원은 밤새 병실을 지키며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시 밝아올 무렵 남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서준우라고 소개했습니다. 신화그룹 기획실장이었습니다. 혜원은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기획실장. 그건 상당한 직책이었습니다. 저도 운이 좋아서 그뿐입니다. 혜원은 말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혜원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향했습니다.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그 만년필 어디서? 길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중요한 것 같아서요. 혜원은 준우에게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준우는 마치 유리처럼 소중한 것을 다루듯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버지 물건입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신화그룹 창업주가 쓰던 것이었거든요. 준우는 만년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자, 단순히 나를 구해준 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 준우의 직감은 강했습니다. 그는 혜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혜원에게 물었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앞으로 뵙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서입니다. 혜원은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사장님이라니요.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을 나서려는 혜원에게 검은색 외제 차에서 한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준우의 비서였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실장님이 부르십니다. 혜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사장님이라 부르다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서를 따라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혜원은 한 명의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60대 후반, 당당한 체격에 은문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신화그룹 창업주였죠. 강혜원 사장님 오시다니 기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성태 회장과 동업자였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분이죠.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의 아버지분은 우리 그룹에 상당한 자산을 투자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의 신화그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그룹에 숨겨진 투자 파트너의 딸입니다. 모든 은혜를 갚겠습니다. 회장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혜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사채업자 박 사장.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화그룹 내부에 불법적인 검은 돈이 얽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신화그룹과 얽혀 있었다니. 혜원의 심장은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준우는 혜원을 자신의 개인 비서실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저는 당신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준우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혜원에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룹 내부의 비리 조사를 맡겼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비서실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룹 내부의 감찰자였던 것이죠. 혜원은 준우의 곁에서 일하며 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다툼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모 김영숙과 이복 동생 서지우의 견제 속에서 그는 늘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계모는 신화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점점 더 밀어냈습니다. 서 실장님, 당신 옆에 저 폐지 줍던 여자 누구죠? 신화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세요. 계모의 비아냥거림은 날카로웠습니다. 혜원은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아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달랐습니다. 혜원이 일을 할수록 준우는 점점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우가 혜원을 불렀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저를 봐주시겠어요? 준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말했어요. 언젠가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시한부 선고였죠.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그룹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분이 남겨주신 정직함을 지키고 싶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몸.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준우의 내면은 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장의 고동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혜원은 준우를 봤습니다. 정말로 봤습니다. 이 남자도 자신처럼 혼자였구나. 자신의 아버지처럼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혜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혼자가 아닙니다. 혜원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 순간 준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모는 이 두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혜원이 준우의 신뢰를 받을수록 계모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계모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계모는 준우를 압박했습니다. 당신 점점 약해지고 있어. 건강도 안 좋고. 정신 차려. 이 그룹을 지키려면 더 단호해져야 해. 계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준우의 심장을 더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날 이 여자와 서지우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준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원은 그런 준우를 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그의 얼굴, 가끔 가슴을 부여잡는 그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살려야 해. 반드시. 그 결심만이 혜원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혜원은 준우의 지시로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낡은 재봉틀 상자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가죽으로 된 오래된 장부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원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씨는 혜원이 너무나 잘 아는 필체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거든요. 신화그룹 불법 비자금 명세. 혜원의 호흡이 멈춰집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계모와 이복 동생이 비자금을 통해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잠식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우를 제거하려던 계획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혜원의 남편의 사업 실패. 그것도 이들이 꾸민 계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결국 아버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구나.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자신이 지키려던 사람들을 위해. 혜원은 장부를 준우에게 보였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강혜원 사장님과 함께라면요. 그날 밤 혜원은 자신의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혜원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낼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준우라는 남자 있잖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저 남자를 꼭 살려낼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 남자를 위해서도요. 혜원의 목소리는 다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혜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차가웠는지. 의사를 부르세요. 병실로 옮겨진 준우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이 만년필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세요. 준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꼭 할게요. 약속합니다. 준우 씨,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 혜원은 준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아버지의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결심했습니다. 준우 씨는 내 아버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 내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내고 당신 아버지의 유지를 지켜낼 거야. 그 결심이 혜원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준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하루하루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혜원은 병실 의자에 앉아 준우의 호흡을 세고 있었습니다. 가슴 모니터에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 음향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준우를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자신들이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이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손아귀는 확실했습니다. 많은 이사들이 이미 계모에게 매수되어 있었거든요. 혜원은 비밀장부와 만년필을 들고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철렁거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걸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이사회장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채업자, 그 남자가 왜 여기에 있지? 강혜원, 여기서 뭐하니? 박 사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혜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계모가 박 사장을 고용했구나. 그거 내놔.
지금이 아니면 다시 기회 없어. 당신 아버지 빌라도 사라지고 당신도 사라진다. 알았지? 박 사장이 혜원을 밀어붙였습니다. 혜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이 더러운 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박 사장의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주먹이 혜원의 몸 여기저기를 쳤습니다. 혜원은 장부와 만년필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더 강했습니다. 결국 그의 손이 혜원의 손가락을 불러뜨렸습니다. 아! 혜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박 사장은 장부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니야. 혜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은 만년필을 밟았습니다. 발로 계속 짓밟았습니다. 그 귀한 만년필을 말입니다. 이제 됐지? 다 끝났어. 박 사장은 혜원을 쓰러뜨리고 가버렸습니다. 혜원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심장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계모와 이복 동생이 준우의 건강 문제와 불법적인 비자금 운용을 빌미로 그를 해임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장부는 이미 찢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이미 병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룹은 완전히 계모와 이복 동생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혜원은 쓰러진 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갚지 못했어요. 준우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혜원의 절망은 바닥을 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남은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지혜가 준우의 손에 전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빛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혜원은 병원의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부어 있었고 온몸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의 의사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준우의 개인 주치의 김 박사였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김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준우 실장님은 당신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김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있었습니다. 이건 준우 실장님이 저에게 맡긴 겁니다. 김 박사는 한 개의 USB를 혜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찢겨진 장부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만년필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고요.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이 USB에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만년필입니다. 혜원은 짓밟힌 만년필을 주워들었습니다. 정말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QR코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반짝이는 QR코드가 만년필의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혜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실장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혜원은 노트북을 켜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신화그룹 창업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디오가 아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서준우를 신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한다. 그리고 내 아들 준우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옛 동업자인 강성태의 딸에게 있을 것이다. 강혜원,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창업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희귀 심장병을 치료할 유일한 방법은 심장이식이다. 그리고 그 공여자는 강성태다. 나는 이미 그의 조직 적합성을 확인했다.
그의 심장이 준우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강혜원, 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실을 준우에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의 비리를 반드시 적발해야 한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옛 친구를 이용했다. 그것이 죄라면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다오. 강성태와 나의 우정은 진실했고 내가 남긴 모든 것은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창업주의 마지막 말은 역설적이었습니다. 혜원은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 아버지의 심장이 준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기에 아버지는 이렇게 병들어 버린 것 같았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비밀을 위해 준비한 거였어. 혜원은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이사회장으로 가는 길, 혜원의 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난 결연함. 그것이 그녀의 눈동자를 빛나게 했습니다. 이사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은 의자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사들이 그들 편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단 두 마디의 말이었지만 이사회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원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주의 유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나는 서준우를 신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한다. 창업주의 육성이 이사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업주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준우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옛 동업자인 강성태의 딸에게 있을 것이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드러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이 계속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김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장의 의료 기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우 실장님과 강성태 회장님의 심장 조직 일치 결과입니다. 의료 기록이 이사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성태의 심장이 준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신화그룹의 비상경보였습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 그리고 박 사장이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불법 비리가 드러났거든요.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얽히고 설킨 모든 억울함이 통쾌하게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수술실의 불은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 그것이 준우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혜원 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의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 심장을 이 젊은이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혜원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비록 치매로 대부분을 잊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마지막 사명을 위해 이 모든 세월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준우는 혜원 아버지의 심장을 받으며 깨어났습니다. 의식을 찾은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울음으로요. 아버지. 준우의 말은 혜원 아버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심장은 그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견딘 혜원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치매로 멍하던 표정이 맑아졌거든요. 마치 마지막 사명을 다한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눈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희생도 그리고 사랑도 말입니다. 준우는 혜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당당한 그룹의 실장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당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심장이 멈출 걱정 없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심장 속에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뛸 거예요.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준우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성태의 사랑이 담긴 심장이었거든요. 준우는 신화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이 체포되고 나자 그의 자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첫 번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파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신화그룹은 오늘부로 강혜원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저에게 새 심장을 선물해 주신 강성태 회장님을 기리고 저와 같은 환우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미디어는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신문과 뉴스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강혜원 사장님을 신화그룹 경영 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경영진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혜원은 이미 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거든요. 혜원과 준우는 단순한 회장과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희생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준우는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이사와 임직원 앞에서요. 강혜원 사장님, 저의 심장 속에 당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폐지를 주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화그룹의 핵심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지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혜원의 심장 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준우의 재생, 그리고 자신의 복수,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여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창 밖으로 새벽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준우의 손을 잡았고 준우는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꿈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혜원이 말했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더욱 힘있게 맞잡혔습니다. 심장으로 맺어진 두 영혼은 이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을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밝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의 사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강혜원 재단이 설립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곳곳의 오래된 골목과 거리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생겼고 의료지원센터도 개설되었습니다. 혜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마다 이 센터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한 첫 번째 센터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자원봉사로 나왔고 신화그룹이 모든 의료 장비를 최신식으로 갖추어 주었습니다. 혜원은 센터의 현황을 매달 확인하곤 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센터는 붐볐습니다. 새벽부터 거리에서 일했던 분들이 들어왔고 의료진은 그들의 혈압을 재고 심장음을 들었습니다. 혜원은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역시 혜원이 왔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 늙은이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그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몸은 어때세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한 노부인은 혜원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반쯤 닫힌 눈, 깊게 팬 주름살 가지만 그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혜원이 왔네. 덕분에 이 할머니 이제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 당신 아버지 정말 착한 분이셨나 봐. 이렇게 우리까지 챙겨주시다니. 혜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 할머니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이 이곳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신화그룹의 경영진 회의실에서도 혜원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준우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뛰는 심장이 그녀의 아버지의 심장이었으니까요. 마치 그 심장이 혜원을 통해 준우에게 지혜와 인내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이사, 이번 분기 자선사업 실적을 보고해 주시겠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혜원은 자신 있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예, 회장님. 현재까지 저희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저소득층 환자가 827명입니다. 그중 심장 질환자만 해도 238명이고요. 수술 성공률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238명의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의 발언 하나하나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혜원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닌 운명을 함께 나누는 영혼의 파트너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들, 늦은 밤에 차 한 잔, 그리고 벽에 기대어 침묵하며 함께 지낸 시간들. 모든 순간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는 혜원을 신화그룹 옥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준우는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그 순간 혜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에 흐르는 따뜻함. 그것은 아버지의 심장이 보내는 인사였습니다. 강혜원 사장님, 아니 혜원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폐지를 주우던 새벽,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남자를 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심장이 제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흔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으로 맺어진 운명의 사랑이었습니다. 준우는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금반지였습니다. 준우의 어머니가 남긴 반지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물이었습니다. 혜원, 이 반지는 제 어머니가 남긴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반지가 당신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버지의 심장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옥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혜원,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어요?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함께 보내주시겠어요? 아버지의 심장과 함께. 혜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준우가 묻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운명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혜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준우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 반지가 손가락에 스며드는 순간 혜원은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이 반지에 담겨 있었는지를. 그들의 손은 더욱 조여졌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영혼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끌려 만난 운명. 그것이 바로 강혜원과 서준우였습니다. 병원 8층 강성태 회장 기념실. 이곳은 혜원이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설립한 공간이었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혜원은 이곳에 자주 왔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더 나은 세상, 약한 사람들을 돕는 세상, 저와 준우 씨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강혜원 재단은 이제 한국을 넘어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빈곤층 아이들을 치료하는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그 성공률은 국제 의료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신화그룹의 경영 총괄 이사라는 직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혜원의 서재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이었습니다. 혜원은 이 편지들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속에는 아버지의 깊은 통찰력과 예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혜원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를 지켜줄 수 없는 상태일 거야. 하지만 절망하지 마. 아버지는 너를 믿고 있었고 너는 반드시 혼자가 아닐 거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너는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꿈은 계속될 거야.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세상을 품으며.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들, 그 장부들, 그리고 만년필.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그것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유산이야. 너는 그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혜원, 기억해 줄래? 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것. 남이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그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진실이야. 그리고 이제 너도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버지의 심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의 인생이 그로 인해 의미 있어질 거야. 너도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를 읽을 때마다 혜원은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현자처럼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자신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혜원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그 편지는 비단 종이 조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과 만나는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국내 최대의 재벌 회장이 아니라 국제적인 자선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혜원의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었고 그 심장은 전 세계의 아픈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우는 혜원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이 흩어졌습니다. 혜원, 결혼해 줄래?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혜원은 바라봤습니다. 준우의 눈동자를 말입니다. 거기에는 결연한 의지와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혜원의 답변도 단순했습니다. 그 한 글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새벽거리에서 시작된 운명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서울의 가장 큰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들, 재단의 수혜자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강성태 회장의 동료들도 왔습니다. 70대, 80대의 노신사들은 강성태와 준우의 아버지의 우정을 증언하는 산증인들이었습니다. 강성태가 그 친구를 돕기 위해 심장까지 기증할 줄이야.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 한 노신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아들과 강성태의 딸이 만난 것.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그건 운명이야. 둘 다의 아버지들이 허락한 운명이지. 결혼식 후 혜원과 준우는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남아 지역의 가난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의료시설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당신의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혜원이 준우에게 말했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마을의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와서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준우 씨 봤어요? 혜원이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누구든 부유하고 가난함을 떠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 준우는 혜원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어. 아버지들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동남아의 마을 중심에는 이제 강성태 마이너스 서준호 기념 의료센터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를 모두 기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무료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요. 그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두 영혼이 만드는 유산이었습니다. 강성태 회장 기념실에는 이제 두 사람의 초상화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한 그림에는 혜원의 아버지가 있었고 다른 한 그림에는 준우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대칭을 이루는 두 영혼처럼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새로운 플래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으로 맺어진 두 영혼, 그들의 사랑이 만든 새로운 세상으로 강성태와 서준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혜원이 한강공원에서 아버지에게 중얼거렸던 말처럼 모든 것이 예견된 것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새벽 4시 폐지를 주우며 살던 여자와 깡패에게 맞는 남자. 그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은 사실 운명이었습니다. 준우의 심장 속에서 뛰는 강성태의 심장. 그리고 혜원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희생.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혜원과 준우 사이에는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강준성. 그 이름에는 혜원의 아버지 강성태와 준우, 그리고
준우의 아버지 서준호의 이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새 영혼을 잇는 이름이었습니다. 준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의 피에는 두 위대한 영혼의 유산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준성이가 태어났을 때 준우는 준성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준성아, 아빠의 가슴 속에는 너의 할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어. 그리고 그 심장 속에는 너의 또 다른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 넌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야. 이제 넌 그 사랑을 세상으로 퍼뜨려야 해. 혜원은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말했습니다. 준성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 남이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라야 해. 넌 할아버지들이 남긴 유산을 지키고 더욱 넓혀야 할 사람이거든. 서울의 도시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골목골목에는 강혜원 재단의 쉼터들이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변화는 거리 전체를 포조했고 사람들의 삶에 색깔을 칠해주었습니다. 신화그룹은 이제 단순한 재벌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으로 맺어진 사랑이 만든 자선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가슴에서 뛰는 강성태의 심장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결정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 새벽 자신이 그 남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은 그 남자가 깡패들에게 맞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모든 것이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따뜻한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심장을 기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알아요. 당신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준우 씨를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불빛들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각각의 불빛은 하나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들은 모두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성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으로 맺어진 두 영혼은 더 많은 심장들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밤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모든 것의 시작은 실제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장으로 맺어진 운명이 펼쳐내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던 여자와 깡패의 피를 흘리던 남자. 그들의 만남이 만든 새로운 세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